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품질 관리. 오늘이 10주차네요.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품질 관리 교과의 이번 10주차 강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화장품의 안정성이니 또 안전성이니 또 그리고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돼야 될 그런 이제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특히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 10주차 강의에서는 화장품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오염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미생물들이 이제 번식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서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시험 또는 미생물의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장품은 늘 일어나면서부터 그쵸?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거의 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침에 이렇게 기상을 해서부터 일어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세안을 하죠, 그렇죠? 세안을 하고는 또 세안할 때 샤워도 하고 머리 감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는 이런 화장품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장수가 되든 크림이 되든 또는 로션이 되든 기초 화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색조 화장을 하는 것이죠. 눈 화장도 하고 또는 이렇게 입술 화장도 하고 그리고 볼 화장도 하고 이제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외출하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외출을 해서도 중간중간에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입술 화장을 갖다가 매만진다라든가 또는 중간에 지워진 화장을 갖다가 고친다라든가 그런 이제 형태의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갖다 끝내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화장을 갖다 이제 지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클렌징 크림을 갖다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대로 비누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해서 지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또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영양 크림이 되든 보습 크림이 되든 이렇게 이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물품, 제품 이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화장품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한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화장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할까? 화장품의 사용량, 사용 빈도에 대해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 4월에 한국인의 화장품 어떻게 사용하나라는 측면에서 화장품의 위해평가를 위한 국내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역시 남녀 불문하고 손세정제였대요. 즉 화장실에 다녀오고 또는 간단하게 어떤 물건들을 갖다 만지거나 하고 나서 손을 갖다 씻는데 사용하는 손세정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12.7g 거의 13g 가까이를 액제가 되든 폼 형태가 되든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머리를 갖다가 머리를 갖다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발 샴푸를 갖다 이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이 바디 클렌저 역시 세정용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린스 그리고는 그 다음이 기초 화장품류의 바디 크림이나 바디 로션 또는 스프레이 계통, 마스크팩 이런 등등의 것들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크림 또
예, 폼 클렌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닦아내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제 사용을 해서 그런지 일부 부분적으로 세정제의 대용으로 이제 사용이 돼서 그런지 이제 그 다음 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예, 그 양이 이제 적게 사용되는 양이 이제 적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용 빈도 측면에서도 이렇게 사용량이 많은 것들이 역시 사용 빈도도 예, 하루에 사용하는 횟수가 이렇게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을 많이 이제 만지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라든가 부엌 일을 한다라든가 세탁을 한다라든가라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고는 꼭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핸드크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쓰게 되잖아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색조 화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 화장을 고친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몇 번씩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립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시 사용 빈도가 높은 걸로 특히 색조 화장품류에서는 높은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화장품 이렇게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죠, 우리? 손으로 찍어 바르든 아니면 덜어서 쓰든 그쵸? 예, 그렇게 늘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보통은 2차 오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 이런 것들하고 접촉이 되면서 오염이 되는 이런 것을 2차 오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차 오염은 그럼 뭐냐? 1차 오염은 화장품을 제조, 생산하는 과정 즉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는 이것들 갖다 우리가 1차 오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차 오염은 공장 또는 생산 및 제조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이거는 작업장의 어떤 그 청결 정도, 그쵸? 또는 그때 우리가 이제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의 오염 정도, 또 소재, 그 다음에 보관이라든가 기타 뭐 제조하는 그런 장비들, 공정들에서의 오염 이런 것들이 1차 오염이 되는 것이고요. 2차 오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우리가 화장품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에 혼입이 되는 그러한 이제 미생물인 것이죠. 그거는 뭐 우리가 뭐 크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조금 또 크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제 바뀌고는 있지만 크림 같은 경우 대부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바르거나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크림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튜브 타입이나 또는 펌프 타입으로 이렇게 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오염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들이 이제 바뀌고 그러고 있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로션 같은 경우도 아직도 펌프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짜서 쓴다라든가 그래서 그 내용물하고 이게 접촉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역시 이제 2차 오염이 일어나는 거죠. 또 크림 같은 경우는 용기를 갖다가 뚜껑을 연채로 잠깐 둔다라든가 뭐 이런 또 이러한 기초 화장품만이 아니라 색조 화장품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립스틱 같은 경우도 피부에 직접 접촉을 갖다 이제 하게 되잖아요.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퍼프라든가 또는 어떤 브러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촉을 하더라도 그거는 공기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미생물들 우리가 화장품에서 좀 주목해야 될 미생물로서는 크게는 세균 그리고 진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균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박테리아죠. 박테리아. 대장균을 포함하는 뭐 포도상 구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종류들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균의 경우에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피부의 어떤 트러블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진균이에요. 진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효모, 또 하나는 곰팡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장품에서 특히 주의를 해야 될 미생물들이라고 한다면은 세균이나 진균류, 즉 박테리아, 그리고 진균류에 있는 효모나 곰팡이류, 이런 것들을 갖다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세균이나 진균의 생육 온도, 또 어떤 그 활동, 성장 활동하는 그런 온도는 대부분 우리 생명체가 활동하기 좋은 그런 온도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25도에서 세균 같은 경우는 37도, 그 다음에 진균 같은 경우는 25도에서 30도 범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영양분은 사람이 먹든 또 어떤 세균이 되든 효모가 되든 또는 곰팡이가 되든 거의 비슷해요. 역시 필요한 것은 탄소원, 그렇죠? 탄소원, 단백질 또는 지방 또는 아미노산, 동물성 물질들, 식물성 물질들, 이런 것들이. 또 물론 기본적인 영양원은 당이죠, 당. 즉 당의 압축된 덩어리인 전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생육 조건은 조금씩 미생물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도 한데요. 공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호기성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호기성은 아니지만 호기성인 경우가 많고요. 바로 이 효모 같은 경우에는 혐기성인 경우를 갖다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종류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영양분들을 갖다 섭취하고 그러는 대사 과정을 통해서 암모니아류라든가 이산화탄소류라든가 또는 유기산계통의 산류를 갖다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냄새라든가 또는 질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느끼기에는 정상적인 제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세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균의 종류로는 요거는 뭐 우리 화장품 법에서도 절대 검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균으로서 이 세균의 종류에 황색 포도상구균, 또 대장균, 녹농균, 이런 것들은 화장품에서는 절대 검출돼서는 안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균류, 이를테면 이제 곰팡이가 되든 효모가 되든 이런 것들은 우리 대표적인 그런 그 물질로서는 빵에 서식하는 그러한 이제 효모라든가 또는 칸디다균이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피부에 어떤 질환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균들이고요. 그리고 푸른 곰팡이, 또 메가곰팡이류와 같은 이런 이제 곰팡이류들, 이런 것들이 화장품에서 발견이 되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미생물들 중에 이제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미생물들 오염, 요거는 우리 만들고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혼입이 될 수 있는 1차 오염과 2차 오염의 그런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1차 오염의 경우에는 일부러 뭐 미생물을 집어넣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조하는 그런 공간 또는 제조하는 용기, 이런 데 이제 묻어 있거나, 그렇죠? 이런 이제 미생물들이 어떤 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이 작업하는 공간, 화장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공간에도 청정도를 갖다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화장품 제조 공정이라든가 또는 뭐 기타 이제 다른 강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봤겠지만, 화장품의 작업장들, 특히 CGMP라고 하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의거하면 화장품 작업장의 청정도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정도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정하고 있고, 1등급의 경우에는 청정도가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장소이고, 그러한 장소는 특히 미생물을 다루거나 또는 어떤 미생물 테스트를 하거나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는 이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클린벤치라고 하는
무균 상자죠. 클린벤치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청정도 1등급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등급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도 화장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그런 공간. 예를 들자면 성형실, 제조실, 충전실, 내용물 보관소, 뭐 원료 측량실, 미생물 실험실 이런 데는 2등급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등급은 포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을 갖다가 이용을 유지를 해야 되고 4등급의 경우 뭐 이제 크게 어떤 환기 장치 정도만 이제 필요한 정도인데 포장재 보관소라든가 완제품 보관소 또는 원료 보관소, 뭐 탈의실, 일반 실험실 이런 경우에는 환기 장치를 통해서 환기를 하는 정도인데 반해서 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나름대로 이 조건들이 있어요. 특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라고 하는 그런 이제 CGMP 조건에 의하면은 필터라든가 또 특히 그 관리 기준으로서 정해져 있어요. 낙하균이 얼마, 부유균이 얼마. 즉 청정도가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낙하균이 시간당 10개, 시간당 10개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균 같은 경우 1세제곱미터당 20개 이하. 굉장히 엄격한 거죠. 2등급인 경우에도 낙하균이 시간당 30개, 또 1세제곱미터당 200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이런 기준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러한 미생물들, 도대체 이 미생물들을 갖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생물의 특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자, 이러한 미생물들의 특성을 갖다 알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공간에 관리는 낙하균, 작업장에 있어서의 낙하균을 갖다 이제 측정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기준 내 어떤 미생물들이 이제 존재하도록 그렇게 이제 청결도를 갖다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러한 낙하균을 갖다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코흐법이라고도 하고요. 실내를 불문하고 대상 작업장에서 오염된 부유 미생물, 요것을 갖다가 배지 위에다가 일정 시간 낙하시켜서 그래서 측정하는 거예요. 낙하를 일부러 시킬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청정한 배지의 뚜껑을 열어서 그래서 장소에다가 놓으면은 그쵸?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거기 묻거나 떨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방법을 갖다 이제 쓴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 미생물 시험 일반 미생물 시험을 갖다가 2학년 때 여러분들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실험한 것처럼 배지는 두 종류. 세균용 배지가 다르고 또 곰팡이, 즉 진균이라고 하는 곰팡이나 효모를 갖다 키우는 배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균용 배지에는 대두카제인 소화 한천 배지라고 하는 그래서 전부 풀네임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립틱 소이 아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줄여서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TSA 배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세균용으로는 평판 한천 배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썼었던 것은 제가 그래서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참고로 표현했는데요. PCA 배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작업장의 낙하균을 갖다 이제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요거는 화장품 법에 의하면 TSA 배지를 갖다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식품이 되든 또 기타 이제 미생물을 다루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PCA 배지를 쓰지만 우리 화장품에서는 TSA 배지를 써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배지를 갖다 써야 되겠죠. 그리고 진균, 곰팡이나 효모를 갖다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배지로는 10으로 포도당 한천 배지. 그래서 10으로가 아니라 4으로 4으로 덱스트로즈 아가
요거를 쓰거나 요 배지를 쓰거나 아니면 예, 포테이토 덱스트로즈 한천 배지. 요거는 감자 한천 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감자로부터 추출한 당분, 예, 덱스트로스가 포도당이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포함한 한천 배지. 그래서 포테이토의 P, 그리고 덱스트로즈라고 하는 D, 그리고 아가. 그래서 PDA 배지. 요거를 갖다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실험을 했었을 때는 예, 이렇게 진균용으로는 PDA 배지를 우리도 만들어서 이제 썼죠. 그래서 이렇게 배지가 특징적이고 나머지는 일반 미생물들을 갖다 다루는 데 쓰는 그러한 기구라든가 또 그러한 이제 클린 벤치 이런 데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노출 시간의 경우 이제 그 공간에 떠다니는 미생물들이 잘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배지에 이렇게 낙하될 수 있도록 보통 1시간 이상 되게 되면은 이제 배지도 변질이 될 수가 있으니까 1시간 이내로 이렇게 노출을 갖다 이제 시키게 됩니다. 보통 한 청정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예, 그런 정도 이제 노출을 시키고요. 청정도가 낮고 오염도가 높은 시설, 예, 이런 경우에는 30분이 아니라 뭐 5분, 예, 뭐 이런 식으로 낮춰서 시간을 낮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놓아둔 후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배양을 시켜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낙하균을 측정하는 거는 왼쪽 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그래서 공간에 일정 시간 동안 놔둔 다음에 예, 쟤네들을 다시 배양을 시켜서 최종 배양을 시킨 연후에는 이렇게 미생물들이, 세균들이 또는 진균들이 배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나타냈지만 곧 소위 이야기하는 미생물들의 집낙, 영어로는 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낙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몇 개 정도나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카운팅해서 예, 이렇게 세어서 헤아려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보통 세균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제 배양 조건이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세균형의 경우에는 30에서 35도씨에서 48시간 즉 이틀 동안 배양을 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배양을 하고 관찰을 하게 되고요.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진균용인 경우에는 20에서 25도씨에서 5일 동안 5일 동안 배양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다르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품질 관리 부서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미생물들을 거의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정밀하게 배지는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쓰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훈련을 받게 되겠죠. 또 회사마다도 조금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거의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틀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미생물들의 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미생물들을 어떻게 특히 1차 오염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 생산이나 제조 과정에서 그 공간에 존재하는 세균이 되든 또는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진균이 되든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낙하균의 측정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미생물이라는 건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가 뭐 이미 앞에서 배웠었기 때문에 더 사실은 이제 중복해서 구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미생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미가 뭐예요? 가늘미, 작을미라는 뜻이에요. 생물은 생물인데 굉장히 작다. 그래서 개체를 갖다가 그 생물의 개체를 갖다가 맨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한 그러한 미세한 단세포 생물 갖다 보통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는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박테리아를 비롯해서 바이러스, 그렇죠? 박테리아는 세균이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바이러스는 뭐 특별히 말이 없어서 그대로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스트, 효모죠. 그리고 몰즈, 곰팡이에요, 곰팡이.
또 프로토조아, 원생 생물, 그리고 LG, 조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가 미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미생물들은 부패 또는 발효를 갖다가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부패시키면 이 우리가 목적하는 활용하고자 하는 이 내용물들을 갖다가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또는 발효가 되면은 그 발효 산물들이 어떤 그 내용물을 갖다 오염시키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갖다 가져오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미생물들은 진짜 무서운 에이즈가 되든 또는 패스트가 되든, 그렇죠? 또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어려움을 갖다 이제 겪고 있기도 하고 겪었지만은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이제 전염병들을 갖다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 미생물은 언제 정도에 그러면 출현했느냐? 지구의 나이가 대략 45억 년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렇죠?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45억 년인데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없었죠. 초기에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고 굉장히 높은 온도에 또 뭐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러한 어떤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독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스들로 꽉 차 있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은 외부 천체로부터 또 지구로 이렇게 그 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구상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외부 천체로부터 이제 들어온 어떤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제 탄소라든가 질소라든가 또는 산소라든가 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품은 그런 성분들을 갖다 품은 것들이 외계로부터 날아오기도 하고 또 당초에 지구가 형성이 됐었을 때 이제 있었던 것들이 그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생명체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합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런 이제 유기물들이 합성이 되면서 무려 5억 년이 뭐예요, 진짜? 거의 한 10억 년이라고 하는 요 그림에는 지금 이제 대략 한 35억 년 지금으로부터 35억 년 전 정도의 이제 생명체. 여기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어떤 독자적인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원시 생명체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0억 년 정도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전에 그때 이제 원핵 물질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 혐기성 세균이 출현하게 되고 또 이어서 광합성 세균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억 년 정도 전에 이제 대기가 이제 많이 바로 이러한 세균이라든가 미생물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변하게 되죠. 이때 이제 산소들이 즉 독립 영향을 하는 광합성을 하는 그런 이제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생물들에 의해서 산소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대기가 이제 점점 변하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으로부터 15억 년 전에 진핵 생물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억 년 정도 전에는 효모 이런 것들이 출현이 되고 다핵 생물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5억 년 정도 전에 다세포 동물 또 식물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고생대라든가 중생대라든가 이런 이제 시기에 이렇게 이제 출현이 되고 지금 현재는 뭐 척추동물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실 인류는 그럼 언제 정도 출현을 했다고 해요? 언제? 불과 인류가 지금 현생 인류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생 인류들이 출현한 건 불과 10만 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10만 년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억을 10만으로 나눠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그렇죠? 굉장히 오랜 그런 이제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지금의 고등생물들은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미생물들이 그래도 지구가 태어나고 탄생하고 나서 거의 근 한 10억 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아주 원시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태어나고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세균들이 한 15억 년이 지난, 지구 탄생 후 15억 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정도 전에 이제 미생물들이 등장을 했다. 굉장히 생명체 중에서는 빨리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하고 거의 뭐 나이 차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의 뭐 나이 차이가 한 35억 년 정도 된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미생물들은 진화를 거듭하고 변화를 거듭하고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의 환경을 갖다 극복을 하고 오늘에 이르기니까 우리 인간이 사실 이 미생물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미생물들이 맘만 먹으면은 사실 뭐 그렇죠?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고등동물들 뭐 금방 그냥 삽시간에 진짜 절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바로 이러한 미생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생물은 크게 독자적으로 대사 과정이라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일반 생물과 독자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에 의지해서만, 즉 숙주를 갖다가 가지는, 무엇에 기생을 해서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물들인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독자적으로 바이러스만 있다 해가지고는 이 생명을 또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살아가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하다못해 우리의 식물이나 또는 고등동물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미생물, 즉 세균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데서라도 의존을 해야, 기생을 해야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부류인데 저 바이러스가 또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미세해서 그래서 쟤도 미생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물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는 일반 생물과 바이러스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생물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은 식물, 동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 동물보다 조금 더 하등의 굉장히 그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것이 뭐냐면 원생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원생생물에 들어가는 것들이 하등 미생물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원생생물 밑에는 이제 원핵, 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핵은 아닌 거. 그래서 아주 원시적인 핵이다. 그래서 원핵세포예요. 그래서 원핵생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원시적인 핵이 아니라 진짜 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진핵세포예요. 진핵세포 생명체죠. 생물이죠. 그래서 유카리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핵세포인 경우에는 프로캐리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핵세포군에 해당되는 미생물들이 박테리아,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남조류, 그리고 이 진핵세포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미생물 중에서도 조류. 여기서 얘기하는 조류는 우리가 대청댐이 되든 팔당댐이 되든 여름이면 초록색 그런 이끼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끼는 녹조와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류고요. 이 조류는 또 다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해요. 미세조류와 대형조류. 이렇게 나눠지고, 미세조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녹조류고요. 대형조류는 우리가 먹는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것들은 대형조류예요. 개체가 굉장히 크죠, 크기가. 그리고 진핵세포 중에 또 다른 형태가 프로토조아라고 하는 원생동물.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화장품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균류. 효모나 또는 곰팡이를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미생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의류예요. 지의류. 지는 뭐냐면 땅지자예요. 땅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즉 바위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뭐랄까 오염물이 번진 것처럼, 그쵸? 초록색의 이런 무늬를 갖다 띄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게 지의류예요. 이 지의류에는 그것, 예. 그 다음에 또 곰팡이가 아니라 버섯류,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물을 분류를 했을 때 여기에서 미생물들은 바이러스,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 많이 다루는 박테리아, 세균, 그리고 이 곰팡이류의, 그쵸? 효모나 곰팡이류의 균류, 이렇게 이제 많이 다루게 되고, 그 이외에 이렇게 남조류, 조류, 원생동물, 지유류까지가 미생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요 미생물들의 경우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꽤 돼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1교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